안녕하세요. 네, 정일 감정평가법인의 정두수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굳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굳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 하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기가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어떤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기장하는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회계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이 직거래나 아니면 중개거래로 이루어질 때 사실은 개인과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 대부분 직거래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감정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법인과 개인 간 자산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나 상속이나 증여 또는 이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지분이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감정표가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차 중에서 세 번째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세 번째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밑에 부주제를 좀 달았죠. 개인과 법인 운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감정평가를 왜 받으실까요? 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려면 먼저 감정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는요,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토지, 건물, 기기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어권 등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서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어떤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거죠. 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 때 이런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 사례가 많이 있어서 가격을 좀 결정하기가 쉬운 경우에는 별로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인 경우나 아니면 이제 상속 증여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 간격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평가나 이런 거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이제 협약에서 저희 업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보상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평가입니다. 법에서 사업을 할 때 이제 보상을 이렇게 해야 하고 법으로 정해준 경우죠. 그 다음에 조세부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세금을 때리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소송 문제도 있겠죠. 소송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과 관련돼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거래나 조세부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부동산 거래 방식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시장에서 보통 부동산 사실 때 중개업소를 이용하시죠. 아마 현재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에 매입할 때도 중개업소를 이용하셨을 거예요. 혹은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실 때도 중개업소를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개거래는 오늘의 내용에서는 조금 제외하고 직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하는 거래거든요. 사실 요새 보면은 직거래가 중개거래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신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은 직거래 케이스 중에 하나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법인과 임원 간에 이런 것처럼 특수관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직거래의 경우에 사실은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일단 보는 거죠. 이 경우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뒤에 있는 내용,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부동산들의 경우에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까 말까 할 때 이런 경우일 겁니다. 법정으로 필요한 경우는요, 받으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법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잘 모를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혹은 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평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법에서 감정평가를 꼭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강의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속증여의 경우에 그래요. 꼭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지만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부분 조금 이야기할 겁니다. 개인 거래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는 부모에게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 관계도 그렇죠. 근데 친구 관계보다 국세청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 전제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파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이란 개인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우리 이제 세무 관련된 관청에서요, 이거 인정할 수 없어 하고 그 거래를 부인해버리고 세금 다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때, 그리고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때. 근데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는 사실 국세청에서 바로 파악은 안 되거든요. 근데 특수관계자의 거래라고 하면은 일단 세금을 줄이려고 했구나라고 국세청이나 또는 지방의 세무서에서 그렇게 전제를 깔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이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자산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예요. 근데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라 일반 거래 형식으로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하시죠. 이 경우는 보통 저가 양도라고 세무관청에서는 전제하고 넘어갑니다. 또는 자녀에게 넘어갔다가 매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상속 증여하고 또 매매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제 과세관청이 관심을 갖고 봅니다. 감정평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에게 매매 형식으로 부동산을 넘긴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비싸게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시가 판단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자체가 일정한 범위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평가 받을 때는 가능한 가격을 눌러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가장 낮은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감정평가 보고서가 있을 때 과세관청에서 너는 왜 그렇게 했니? 하고 물어봤을 때 저희 평가받아서 진행했어요 라고 하면은 문제없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관계인을 우리가 과세관청에서 보게 될까요?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어온 법령상의 이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요새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6촌 이내 혈족, 사실 요새는 사촌끼리도 잘 안 만나는 경우도 많죠. 6촌은 모르는 경우도 많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육촌이면 사실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육촌 이내의 혈족은요, 특수관계인이라고 봅니다. 사촌의 자녀까지는, 그렇죠? 육촌 이내의 혈족까지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봐요. 또는 사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인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인척이라는 표현은요, 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처사촌 또는 처조카, 사실 나와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촌의 혈족은 아니지만 인척이라고 해가지고요, 배우자를 통해서 혼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관계,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특수관계인이라고 봅니다. 또 당연히 배우자, 사실혼을 포함해서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이라고 보죠. 이렇게 맺어지는 거래는요, 적정한 직거래로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신고를 해도 과세관청에서 바로 파악 가능하죠. 특수관계인이네 하고 세금을 줄이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법인 운영 관련해 가지고 보도록 하시죠. 법인도 내용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이제 법인세법 52조에 보시면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유사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 과세관청이 인정 못해, 이거 부인할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곧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여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단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당행위 계산 아니야 라고 과세관청에서 전제하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과세관청에서 요새 특히나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을 한번 보시죠. 개인인 경우도 그렇지만 법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법인이 자산을 고가 매입하거나 현물투자 받았을 경우에 이제 재무제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법인세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은 특히 상각자산 경우에, 건물이나 이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죠? 상각 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이거 다 비용 처리되잖아요.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자산을 매입하거나 싸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거래했을 때 국세청에서 시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평가를 진행을 하기 전에 예전에 상속증여에서 제가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셔도 도움될 거예요. 국세청에서는요, 거래하고 있는 평가법인에게 탁상을 맡깁니다. 그래서 추정시가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법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보통 5개 법인에 이제 탁상을 넣거든요. 그래서 1등이랑 꼴등 빼고 가운데 있는 3개를 평균해가지고 추정시가를 계산했는데, 그거랑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요거 인정 못해 라고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뭐 관련 비용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금을 무상으로 또는 저리로 대여하거나 또는 그 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행위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산이 이동한 겁니다. 매매 형식으로 이동한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영향에 아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당행위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 거래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약간 그 법인 컨설팅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무형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인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실 하나 있긴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수백 개 했는데 저는 케이스가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하나 있긴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지급금으로 처벌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또는 그 임원이나 누군가가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이 이제 매매 대금을 받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다시 뺏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급금 처리해 버리죠. 가지급금은 결국 대표나 이해관계인이 회사에 갚아야 되는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가지급금 발생하게 되면은 채권이죠.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형자산이나 이런 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유형자산, 토지나 건물 경우에도 매매 형식으로 했을 때 과세당국에서 이걸 부인해버리면요. 가지급금 처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 이거를 검토하고자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특수관계인은 누구냐 도대체? 네, 특수관계인은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특수관계인의 거래는요,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과세당국에서 이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바로 파악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냐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쉽게 소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조에 보면은요,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일단 임원들, 법인의 임원, 그리고 그 친족, 그들이 지배하는 범인이 이제 임원이죠. 그리고 주주, 대부분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가족이 이제 과점주주겠죠. 법인의 주주, 출자자, 그리고 그 친족,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법인, 법인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제외되죠.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대부분은 아마 과점주주이겠죠. 그리고 계열회사,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대표자가 똑같거나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인과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시 이제 고려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뭐 지분관계, 경영권의 행사, 경제적인 의정도, 친족관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친족관계인 경우, 아까 설명드렸었죠.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등 혈족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연관관계, 그 회사나 개인이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느냐,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상장법인인가요? 상장법인 경우에도 그렇죠. 이 경우에는 또 보고 목적으로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거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요, 이제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예전에 한 이제 20여 년 전, 거의 30년 다 됐네요. 부동산 실명제 이후로 이제 거래하면 다 신고를 하잖아요. 매매가액까지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도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거래 구분에 중개거래, 직거래가 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런 거래는 거의 다 직거래로 신고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개거래업소 통해서 이제 매매 계획서 작성했다고. 그런 경우도 사실 꽤 있거든요. 근데 결국 특수관계에서 걸립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요 관계에 있으면요, 과세관청에서 다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이동될 때는 일단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하겠지라고 전제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산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마 부동산이겠죠. 주로 공장이나 사무실 텐데 이거 외에도요, 지분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이게 아주 요새 최근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직접 새로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매 형식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오랫동안 안정되게 유지되어 온 회사에서 지분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분들이 이 업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조금씩 나눠주면서 상속을 염두에 두고 업을 계속해서 넘겨주시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주식평가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최근에 좀 국세청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서론에서 제가 이제 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지분을 이동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께 맡기기는 하시죠. 근데
이제 지분 평가를 이제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평가해서 넘어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감정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식 평가, 특히 비상장 주식은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법에 의한 보수적인 평가 방법으로 해서 주식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감정 평가가 꼭 필요한 경우는 아닌데 요새 감정 평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지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래요. 또는 특수관계 있는 간의 거래 등에서 감정평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법인에서 지분을 이동하는 거의 100% 특수관계입니다. 네, 자녀나 아니면 친족 간의 이동하는 거죠. 네. 또는 사실은 실제로 처음에 업을 시작하실 때 같이 업을 시작한 직원분에게 실제 소유자는 아니지만 지분을 형식적으로 주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필요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 경우에는요, 주식을 이동할 때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될 수 있거든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상증법상, 소득법상 정의를 제가 써놓긴 했는데, 뭐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뭐냐면요, 여러분의 법인 회사 중에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자산이 50%가 넘어가면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회사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산이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채권 같은 것도 있겠지만 현금성 자산은 좀 있을지 모르죠. 기계장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도소매업처럼 부동산이 끈 경우에 보면은요, 뭐 재고자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 가장 커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산이 가장 많으신가요? 보통 부동산의 50% 이상 아닌가요? 부동산 과다 보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보시죠. 자산을 한번 보세요. 자산을 보시면은 이제 이 판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산을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자산 가운데 유동자산이 1번에 있고 2번에 비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유형자산이 있고 유형자산 아래에 보면 토지건물이 있습니다. 토지건물이 압도적으로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총액 중에서 토지건물, 부동산 또는 그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토지건물로 이제 거의 끝나긴 하는데 토지건물 한번 계산해 보시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보다 50%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50%가 문제가 아니라 80%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주식을 이동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소득세법상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여러분의 회사가 아마 대체로 그럴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여러분들은 거의 다 과점주주시죠.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주식을 이동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요, 주식을 이동할 때도 부동산을 이동하는 것처럼 과세관청이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쪼개가지고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자산 중에서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게 50% 이상이 되면은 요거는 부동산 양도로 볼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요. 과점주주가 될 때도 요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랑 마찬가지네 하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사실 세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부동산 과다 보유분의 경우에 한번 보시죠. 주식을 평가해서 넘어가거든요. 원래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요, 이제 주당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고 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6대 4로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가중치보다 순손익, 이건 보통 회사의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순손익이 나오잖아요. 순손익 가치를 60%더 가중을 둬가지고요, 주당 가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 굳이 모르셔도 돼요. 다만 손익계산서를 보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사실 이익이 별로 안 나네 하면은 주식 가치가 좀 낮아질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에는요, 이 가중평균 비율이 바뀝니다. 순손익 가치가요, 비율이 더 작아져가지고 자산 관련된 게 60%의 가중치, 그 다음에 수익 관련된 게 40%의 가중치로 해서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중에서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죠. 요거는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회사에 요새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그러면은 순손익 가치가 낮으니까 요새 사실 불황이잖아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요새 불황입니다. 되게 많은 회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지금 주식을 이동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을 넘기면서 세금 부담도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그런 경우에는 자산 가치를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특히나 80% 이상의 경우에는요, 순자산 가치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리고 가중평균한 이 주산 가치가요, 주식 가치가 순자산 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도 그냥 주식 가치로만 해가지고 주식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세무사님과 아마 논의를 하시겠죠. 또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과 논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먼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지 아셔야 되고요. 특히나 80% 이상이라고 하면 이걸 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셔도 국세청은 알거든요. 과세관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새 경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국세청이 제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속증여편 한 번 더 보세요.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국세청이 최근에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세수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보통 최소 몇십억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에 계신가요? 공단에 계신 경우에도 더 그렇고요. 그렇지 않고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경우에도 사실 되게 비싸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주식을 이동할 때 원래 감정평가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상속증여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확대로 법인의 주식이 이동될 경우에도 부동산을 넘기는 거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법인의 주식을 넘겨도 부동산이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밑에 참고사항을 보면은요, 제가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국세청에서 추정시가라는 거를 확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법인의 탁상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1등, 5등 빼고 중간에 3개를 산술평균해가지고 그거랑 여러분이 신고한 금액이나 보충적 평가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평가하지 않고 신고한 금액입니다. 요거랑 비교를 해요. 근데 그 차액이 10억이 넘거나 또는 10%가 차이 나면은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주거용인 경우에는요, 5억이에요. 올해부터는 비주거용뿐 아니라 주거용인 경우, 회사에서 사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주거용 아파트인 경우에도 그 차익이 5억이 넘거나 또는 10% 차이 나면은 감정평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세금을 정말 크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추정시가를 검토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검토를 하거든요. 해당 물건에 감정평가 사례가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감정평가 사례가 없으면 통상적인 기준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은 위아래 범위로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낮은 금액에 제3자가 봤을 때도 조금 싸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수준의 평가를 받고 지분을 이동을 하시고 매매 형식으로 취하시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아마 여러분의 회사에 오늘 제가 강해 드린 내용과 관련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고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특히나 주식 이동은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셨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요, 평가를 진행하든 그렇지 않든 제가 꼭 검토해 드리고 여러분이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